라이브러리, 분석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부터 불러와 보겠습니다. 분석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호출. 그래서 보통 분석가들이 라이브러리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세팅해놓고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얘네들은 디폴트 세팅이라 보시면 돼요. 따로 뭐 딱 뭐 딴소리 없이 내가 그냥 데이터 분석한다 하면은 아 얘네 불러와서 분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세팅해놓고 분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사용해야 될 애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불러와서 써야 되겠죠? 보통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와서 세팅을 해놓고 분석을 한다. 특히 이제 주피터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글씨체 같은 거, 글꼴 같은 거 깨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폰트 같은 것도 설정해놓고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뭐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외우기 어렵다면 처음에는 어디 메모장 같은 데다가 적어놓고 쓰셔도 돼요. 맥 사용자들은 맑은 고딕이 아니죠. 애플 고딕. 이게 리눅스도 좀 달라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코랩도 좀 다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주시고 데이터를 불러와서 미션을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미션이 여러분들 굉장히 열받는 미션이었을 텐데 07 ERP라고 하는 폴더 내에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호출해서 굉장히 이제 정교하게 한번 바꿔서 분석을 해봐라 라는 미션이었어요. 자, 이렇게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할 때 한번 볼게요. import os 요거까지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폴더 내에서 이제 데이터 파일 같은 거 가져올 거니까 폴더를 한번 보시면은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폴더에 07 데이터 ERP 회사 ERP 내에서 가져온 요런 데이터 지금 3개의 데이터가 있죠. 실제 가져보게 되면 뭐 1년치 12개, 13개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열어보면 어떻게 데이터가 돼 있어요? 엄청나게 그지같이 위에 2줄은 불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3번째 줄은 또 필요한 데이터 근데 4번째 줄 수량이랑 합계는 또 어때요?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데이터가 아니죠. 그렇죠? 이런 데이터는 또 없애줘야 되고 얘는 확보해야 되고 얘네는 또 없애줘야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데이터 형식을 먼저 엑셀로 눈으로 그냥 쓱 훑긴 다음에 바로 분석을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 진짜 안 열어요. 안 열고 그냥 바로 데이터 가져와서 분석을 합니다. 일단은 폴더 내에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우리 저번에 썼던 리스트 디렉토리 리스트 dir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07 폴더에 있는 데이터 파일들을 한번 쭉 확인을 해 볼게요. 작업 폴더 내에 있는 데이터 파일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3개의 파일이 있고요. 지금 파일 보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파일의 특성을 알 수가 있죠. 힌트가 어디 있어요? 이 제목들을 잘 보면 어때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의 특성이 바로 딱 보이죠. 아, 이게 기간별 상품 매출 현황이 나온 자료인데 어때요? 6월달, 7월달, 8월달 이 각 월별로 데이터가 일단 모여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데이터를 까봐야 합니다. 까봐야만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진짜로 6월달에 있었던 데이터인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6월에 추출한 데이터인지 6월에 추출해서 1월부터 5월까지 있던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어쨌든 1차적으로 요 파일명들만 보면은 어때요? 아, 이게 월별로 뭔가 수집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 번에 쭉 가져와서 붙여 쓰기 위해 name list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언을 일단 해줄 거고요. 일단은 얘네들을 이제 한꺼번에 쫙 불러와서 처리하기 전에 한 개의 파일만 한번 가져와 오도록 할게요. read excel 해서 07 ERP 데이터 내에 기간별 상품 매출 현황 6번 엑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서 봅시다. 가져와서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짠 하고 불러오면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가 예상한 대로 이건 6월달 데이터만 있는 게 맞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고, 일단 위에 있는 두 줄은 기간이 나와 있는 요 두 개의 데이터만 있다 보니까 필요가 없죠. 얘네는 월 정보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컬럼명이 될 거예요. 그쵸? 요게 뭔가 이제 우리가 사용할 컬럼명이 되는데, 그 아래 뭐가 또 있어요? 미싱 밸류가 또 두 개가 있네요. 이거 이제 우리가 좀 처리를 해야겠다. 자, 일단 엑셀 상에서는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세 번째까지니까 우리가 스킵 로우를 몇 가지 줘야 돼요? 두 번째까지 줘야 되겠죠? skip row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2번까지 엑셀상 두 번째 인덱스까지 스킵을 해줍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우리가 저희가 맞추려고 하던 대로의 컬럼명, 순번, 상품 코드, 상품명까지는 잘 맞췄어요. 그렇죠? 순번, 상품 코드, 상품명, 합계까지는 잘 맞췄는데 필요가 없는 애들이 있죠? 어떤 애들이에요? 0번과 1번. 얘네 두 줄은 또 필요가 없어. 그렇죠? 0번 줄은 수량 그냥 이렇게 쭉 써져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줄은 뭐예요? 각 지점별 합계가 나와 있는 건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빼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단계에서 우리가 데이터의 특정 범위를 가져올 때 쓰는 함수, index location, ILOC 함수를 써서 몇 번째 줄부터 가져오면 돼요? 두 번째 인덱스부터 가져오면 되죠? 그쵸? 두 번째. 이 두 번째 인덱스부터 뒤에 나머지 전체 다 요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짠 하고 날아왔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한 덩이씩 가져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줄로 이렇게 쭉쭉 이어 붙여서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가 하나가 더 있냐면은, 일단 얘를 처리해 볼게요. 일단 여기 보면은 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다 지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쭉 누워 있죠. 얘네 일단 우리가 멜트 함수, 재구조화 함수를 이용해서 얘네를 하나의 데이터 형식으로 바꿔봐야겠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 변수로 선언해서 df0로 선언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거 푸실 때 한 개 데이터만 가져와서 먼저 풀어보세요. 먼저 풀어보고 나중에 이제 얘네들을 한꺼번에 이어서 붙일 전략을 생각하시면은 훨씬 쉽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df 언더바 제로로 얘를 데이터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이제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데이터를 df 제로를 멜트 함수 써서 특정 데이터 이외의 나머지들을 다 컬럼 형태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데이터 컬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df0에 컬럼즈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지점이라고 하는 값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땡땡땡땡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앞에 순번, 상품 코드, 상품명, 합계는 뭐예요? 얘네들은 바뀌면 안 되는 애들이죠. 재구조할 필요가 없이 잘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idVerse라고 하는 옵션에다 집어넣어서 실행을 시키면은 순번, 상품 코드, 상품명, 합계, variable, value 이렇게 해서 variable의 지점명들만 쭉 들어가고요. value에는 이 아래에 있는 이 상품들의 판매량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대로 데이터가 잘 정렬이 돼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애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어떤 컬럼을 하나 쏙 하고 붙여주면 돼요? 기간, 그쵸? 그래서 얘를 df01 이렇게 선언해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써주면 돼요? 기간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6월달 데이터로, 여기 있는 6월 요걸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쵸? 6월 데이터 6월, 7월, 8월 이렇게 넣기로 했으니까, 또는 뭐 06월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 이 로직상에서는 그냥 제가 6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저라면 이제 이 데이터를 계속 반복해서 가져가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이 파일명에 저 뒤에 있는 두 글자 있죠? excel이라고 하는 형식 빼고 뒤에 2023 뒤에 있는 06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지고 와서 월 기간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집어넣어 버릴 겁니다. 아시겠죠? 요 전략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01 데이터, 기간까지 넣은 데이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딱 구성이 됐죠? 그쵸?
이름만, 여기 variable이랑 value는 이름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안에 있는 세 개의 파일들이 한꺼번에 날아와서 붙을 수 있게끔 포문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df1이라고 하는 변수로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집어넣어 줍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df1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비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짠하고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 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어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선언한 name list라고 하는 이 작업 내에 있는 이 데이터 파일 이름들을 불러와서 데이터를 지정해 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일단은 데이터가 잘 날아오는지, 이 값들이 잘 날아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 함수 만들어 갈 때 그냥 코드를 다 때려 박아 놓은 다음에 동작시키면은 디버깅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는 거예요. 일단 name list가 포문으로 잘 날아오는가. 이름 잘 날아오네? 그럼 얘네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불러와서 어디다 붙이면 돼요? df1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붙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어떻게 가져와서 붙이면 돼요? 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오기로 했었는지 이렇게 지정을 해놨었죠? 그대로 불러와요. 그대로 복사해서 포문 안에다 집어넣어주자. 집어넣어주는데 어디만 이름이 바뀌면 돼요? 여기 기간별 상품 매출 현황 .excel 이건 뭘로 바뀌면 돼요? 네임 리스트에 있는 i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이름을 대신해 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름을 지워주고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플러스 기호 써서 i 이 네임 리스트 안에 있는 요 글자들이 그냥 날아와서 이 폴더 뭐예요? 경로 뒤에 이 글자가 붙게끔. 그리고 위에 있는 두 줄 데이터가 없어지고 아래에 있는 중간에 있는 불필요한 두 줄 데이터를 없애서 데이터를 하나씩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불러온 데이터를 dfn으로 선언을 할 겁니다.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melt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얘를 순번, 상품 코드, 상품명, 합계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컬럼으로 보냈었죠. 하나의 컬럼으로 보내버렸었죠. 여러 개의 컬럼을 재구조화를 시켜줬어요. 그대로 복사해오세요. 그대로 복사해와서 붙여놓으세요. 여기 있는 df 재료를 뭘로만 바꿔주면 돼요? dfn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바꾼 애를 dfn1으로 선언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추가해주면 돼요? 기간이라고 하는 값을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기간이라고 하는 값. 어떻게 추가를 해줄까요? 이 i라고 하는 네임 리스트를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두 글자만 빼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dfn1에다가 기간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줄 건데 어떻게 해줄 거냐? i라고 하는 값을 출력하면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어쨌든 이 엑셀 확장자 명에 있는 닷띄오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두 글자를 가져올 거죠. 그쵸? 이거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저라면은 스플릿 함수를 쓸 것 같아요. 스플릿 함수를 써서 확장자를 구분짓는 기호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해가지고 데이터가 잘려서 리스트 형태로 나오죠. 그쵸? 자, 그러니까 요런 얘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이 네임 리스트 있죠? 네임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0번째에 있는 요 기간별 상품 매출 현황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닷기호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자르고 싶은 거예요. 스플릿해서. 스플릿 함수 써서 닷기호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자르면은 앞에 있는 파일명이랑 뒤에 있는 확장자 이름이 닷기호를 기준으로 나눠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쓰고 싶은 게 뭐예요? 여기는 이 앞에 있는 파일 이름이죠. 파일 이름이 이 리스트 안에 몇 번째 위치에 있어요? 0번째 위치에 있죠. 요 리스트에 0번째 위치한 애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 맨 뒤에서 몇 글자? 두 글자 빼주면 되겠죠. 어떻게 빼줘요? 지금 요렇게 가져오게 되면 이거 지금 문자열이죠. 스트링. 스트링에서 맨 뒤에 두 글자 가져오고 싶을 때 슬라이싱 했었었죠. 어떻게 해줬었어요? 앞에 있는 거 쭉 해서 어디까지? 뒤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뒤에서 두 번째까지 뽑아주면 06 이렇게 날아오죠. 그렇죠? 요거는 이 네임 리스트의 파일명이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i가 되는 거죠? 얘가 i가 되는 거고 그 i 값을 가져오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날아오는데 얘를 닷기호를 기준으로 잘라서 0번째 위치에 앞에서 2개 글자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쵸? 이해돼요, 로직? 예. 전 요렇게 쓸 거예요, 저라면은. 그래서 얘를 그대로 푹 써! 해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돼요? i에다가, 스플릿을 해주자. 닷기호로 스플릿을 해서 0번째 위치한 거. 요것만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 앞에 2개를 가져오겠다. 요렇게 써준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요렇게 가져와서 얘를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를 기간이라고 하는 글자도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어떤 글자 들어가요? 06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죠? 근데 나는 월까지 써주고 싶어 하면 뒤에다가 월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이제 한 개 데이터를 불러와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불필요한 컬럼, 불필요한 로우 자르고 재구조화 해준 다음에 내가 파일명에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하나의 파생 변수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제 이 결과를 계속 파일 개수만큼 반복해서 붙여주면 되겠죠. df1을 계속 반복해서 upon cash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df1에다가 어떻게 붙였어요? dfn1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만든 이 값을 넣어서 쭉 이어붙여주면 됐었죠? 요렇게 그럼 데이터들이 우르르르르르 날아오면서 재구조화되고 붙이고 재구조화되고 붙이고 재구조화되고 붙이고 월까지 빠바바방 붙어가지고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요? df1 확인하면은 요렇게 데이터가 나오네요. 요렇게. 그래서 데이터 불러오면은 236,998개가 날아오면은 아 데이터가 문제없이 잘 날아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까지 좀 센스껏 바꿔주면 돼요? variable이랑 value라고 하는 이름까지 바꿔주면 제일 좋겠죠? 뭘로? 판매량과 기간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포문 안에 넣어주셔도 되고 저라면은 그냥 다 바꾼 다음에 바꿔도 뭐 문제 없으니까 rename 함수 써서 columns 옵션 써가지고 뭐랑 뭘 바꿔주면 돼요? variable 이라고 하는 값은 지점명 지점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value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바꾸기로 했어요? 판매량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 컬럼 이름 바꾸는 것도 포문 안에 넣으면 안 되나요?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뺀 이유는 포문이 만약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처리하느라고. 그런 걸 좀 줄여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만 포문에 넣어놨고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밖으로 가지고 와서 바꿔야겠다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바꿔준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데이터를 우리가 df2라고 하는 변수로 선언하겠습니다. df2 해서 이제 이걸로 분석 작업을 하시면 되죠. 바로 분석을 하면 될까요? 네, 바로 분석을 했다면은 여러분 2번, 3번, 4번 다 안 됐을 겁니다. 왜냐면은 자, 제가 이거 꼭 확인하라 했었죠. 인포 함수 써서 이 자료의 구조와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위에 순번 상품 코드까지는 뭐 문제가 없는데 아래 보면 판매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오브젝트로 돼 있죠. 판매량은 숫자인데 왜 문자로 되어 있지? 이거 왜 그럴까요? 원래 엑셀 파일 기억나세요? 원래 엑셀 파일 보면은 지점 이렇게 써져 있고 중간에 뭐 있어요? 막 수량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이 글자로 인식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엑셀에서 애초에 우리가 재구조화 하기 전부터 얘네는 스트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브젝트 형식으로 범주형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구조화를 해서 숫자만 남겼다 하더라도 얘를 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이썬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형식의 문자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 바꿔줘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주면 됩니까? 네, 이거 알려드렸었죠? 데이터 타입 바꾸는 거. as 타입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 잠깐 살짝 언급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어제 요게 안 바뀌어서 막, 뒤에가 안 풀리는데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티저로 바꿔줍시다, 우리. 숫자 형태로. 인티저. 해서 바꾸면은, 이거 다 바꾸면 안 되지. 안 돼! 자. 판매량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바뀌어요. 바뀌면은, 이 데이터에 숫자만 잘 들어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간에 우리가 미처 중간에 발견하지 못한 어떤 문자 같은 게 껴있어가지고 걔네들 때문에
as 타입을 넣었을 때 만약에 안 바뀐다면 오류가 날 거예요. 오류가. 중간에 수량이라고 하는 글자 같은 것들이 중간에 처리가 안 돼서 글자 같은 게 한두 개 껴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 처리할 때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났을까 올라가면서 다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매량을 숫자 데이터로 바꾼 거를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건 바뀐 결과만 나온 거니까. df2의 판매량 해서 똑같은 이름으로 덮어 씌워주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인티저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소괄호도 좀 그러니까 언더바 기호 써서 이렇게 바꿔줄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df2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숫자 데이터와 지점, 판매량, 기간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합계도 사실 필요가 없죠. 합계도 뭐예요? 그 한 줄 한 줄 제품의 합계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저희 미션에도 합계가 따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리해서 바꿔놓은 이 데이터랑 합계 이 두 개의 컬럼은 우리가 뭐 쓰면 쓸수록 뭐 좀 헷갈리고 불필요한 애들이니까 따로 빼놓읍시다. 컬럼을 따로 빼놓고 작업을 해주자. 드롭 함수 써서 어떻게 써주면 돼요? 컬럼을 제외시켜주자. 뭐랑 뭐? 띄어쓰기 합계. 요 그지 같은 이렇게 이름 붙어있는 요거랑 숫자인 척하는 문자 데이터, 판매량 이거 두 개 드롭해주면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된 거죠? 저라면 이렇게 처리해놓고 분석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처럼 똑같이 이렇게 다 처리를 하고 분석을 바로 시작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이제 df3 요 데이터로 뭘 해주면 돼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좀 더 섬세한 분석가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처리된 애를 저장해 놓고 해요. 저장해. 좀 더 센스가 있는, 좀 더 센스라기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센스의 영역이죠. 이거 처리하다가 컴퓨터 한 번씩 꺼질 것 같아. 만약에 데이터 많고 막 내가 중간에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으면은 요 로직을 그대로 다시 실행시키기에는 만약에 데이터 파일 많아지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처리해 놓은 거 저장해 놓고 하자. to CSV. 저장해 놔서 다음 이 데이터 쓸 때는 이렇게 굳이 폼은 또 돌려서 불러올 필요 없이 07 언더바 데이터 CS 이렇게 저장까지 해놓고 다음에 불러와서 이렇게 분석하는 형태로 합니다. 지점 중 판매량의 합이 가장 높은 두 개 지점을 한번 확인해 보래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df3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일단 지점에 따른 판매량의 합이 높은 걸 확인하라 그랬으니까 피벗 테이블 써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인덱스에다가 지점 넣어주고 밸류즈에다가는 뭐 넣어주면 돼요? 판매량 이거 이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인티저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판매량 언더바 int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그리게이션 펑션에다가는 합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거 제가 따로 문제 이 판매량 타입 바꾸는 거 따로 언급 안 한 이유가 여러분들 계속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분석가라면은 기본적으로 보고 가셔야 되고 이게 필요하다면 꼭 바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이제 지점별 판매량이 쭉 나와요. 근데 지점이 어때요? 개 많아. 656개. 이게 전국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이마트 매장에 이런 위생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납품한 데이터예요. 656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점이 가장 높은지 알기가 좀 어렵죠. 정렬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sort, values 하면서 써서 뭐에 대해서 정렬하면 돼요? 판매량 언더바 인티저에 대해서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내림차순으로 ascending해서 true, false에 false 값 넣어주면은 정렬이 되겠죠. 자, 여기서 몇 개만 필요해요? 두 개만 뽑아서 쓰면 되겠죠. 쓰면 되는데 지점이라고 하는 데이터도 우리가 좀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reset index 써서 얘를 데이터 형식으로 쓸 수 있게끔 바꿔가지고 사용을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데이터를 P1으로 선언을 할게요. 그럼 P1 데이터 보면은 이제 지점별로 판매량이 높은 순서대로 쭉 정렬이 되어 있죠? 그쵸? 예.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거기서 두 가지, 가장 높은 두 가지. 그냥 헤드 함수 써서 확인하셔도 되고, 그쵸? 두 가지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죠. 부천점이랑 안양점.
앞서 확인한 이제 이 부천점과 안양점에 대해 판매량들이 이건 합의 통계량을 계산한 거지만 이 부천점과 안양점의 판매량에 어떤 걸 하래요? 원래 쭉 있던 데이터에 대한 정규성 검정을 수행하래요.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부천점과 안양점의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정규성 검정을 해주면 되겠죠? 위에서 확인한 걸 그대로 활용해서 제가 데이터를 뽑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뽑아주면 돼요. 자, P1의 지점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높은 순서대로 정렬이 돼 있는 거잖아요. 판매량이 높은 순서대로. 거기서 맨 첫 번째 가져오고 싶다 하면은 ILOC 0번 하면은 9,000점 이렇게 나오죠. 이게 가장 판매량이 높은 지점이죠. 그쵸? 얘를 가져오면 되겠죠. 어디에서? 지금 이건 P1에서 가져온 거죠. 근데 우리가 정규성 검정하고 싶은 건 어디 데이터에서 가져와서 보고 싶은 거예요? DF3에서 가져와서 보고 싶은 거예요. DF3의 지점에 부첨점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가져와서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P1이라고 쓴 거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요약 통계량으로 정렬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가장 판매량이 높은 지점 이름만 가져오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의 조건식으로 컨디션 1 써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돼요? DF3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LOC 함수 써서 컨디션 1 써주면은 어떤 데이터만 날아오는 거예요? 부천점에서 판매된 데이터 366개만 날아온 거죠. 그쵸? 네, 요렇게.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쓰기 강사님 굳이 이렇게 써야 됩니까? 개빡치는데요? 하면은 그냥 여기다가 그냥 부천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쵸? 네, 상관없어요. 그렇게 쓰셔도 되지만 저라면은 그냥 요렇게 연결 지어서 써줄 것 같다. 제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가 정답이다 이러진 않고 작동만 사실 잘 되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데이터로 뽑아주면 되겠죠. DF3의 탑 1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써주고 조건 하나 더 걸어서 뽑아주면 되겠죠. 이번엔 지점이 두 번째로 높은 거, 지점의 판매량이 0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높은 애를 또 가지고 와서 어떻게 써주면 돼요? DF3 언더바 탑 2로 지정을 해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 탑 1, 얘네는 뭐예요? 지점의 판매량이 가장 높은 9,000점 데이터들만 뽑아온 거고요. 그쵸? 얘네는 뭐예요? 9,000점이 아니라 그 두 번째 안양점 데이터만 가지고 온 거죠. 그럼 이 데이터들 안에 있는 뭘 확인하면 돼요? 판매량의 정규성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얘네들의 정규성. 그쵸? 얘네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자, 일단 가설 검정하기 전에 눈으로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파이썬 코드 같은 거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센스 거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정규분포를 일단 따르긴 할까? 모양 자체가 눈으로 일단 보세요. 판매량 넣어서 확인을 쫙 해서 보면은 어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형태의 히스토그램이 나오나요? 딱 봐도 아니죠. 그쵸? 사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 연습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거 딱 보면은 이거 정규분포 안 따르겠네 하고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로 증멜로 정규성을 따르느냐 판단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통계적 가설 검정입니다. 기무가설, 대립가설 어떻게 세워주면 돼요? 해당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안 따른다? 정규성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요? 대립가설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 코드 쉬우니까 노멀 테스트 써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df3 언더바 탑 1에 판매량 언더바 인티저 집어넣으면 바로 가설 검정 결과 나오죠. p-밸류가 어떻게 나와요? 5.61이 나오는데요? 500%가 나오는데요? 아니죠? 뒤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E-86 0.00000000000000000000000 86개가 나온 다음에 56115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프라바빌리티 밸류가 0.05보다 작다.
probability value, p-value는 뭘 의미한다 했었어요?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기준선 5% 유의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뭐가 맞아요? 대립가설이 참이죠. 그래서 사실적 결론이 어떻게 돼요? 해당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판매량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왜? 못 판 데도 있을 거고, 적게 판 데도 많이 있을 건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10개씩 산 것도 있을 거고, 100개 판 데도 있을 거고, 이렇다 보니까 분포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쪽으로 쏠려져 있는 분포가 나오겠죠? 그렇죠? 왼쪽으로 한쪽으로 탁 쏠려져 있는 분포들이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탑2, 두 번째 지점도 사실 보나 마나예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어디만 바꿔주면 돼요? 탑1이 아니라 탑2로 바꿔서 검정 결과를 보면은 역시 p-value가 5%보다 넘지 않네? 결론 똑같겠네? 이렇게 확인해주면은 2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되시죠? 네. 코드는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게 뭘까요? 이 가설 검정할 때 가설을 어떻게 세우냐가 아마 익숙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가설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나왔어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나왔죠? 그쵸? 그래서 4번 문제가 그 이은 문제. 앞서 확인한 결과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분포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지점의 판매량에 대해 평균을 한번 내가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 근데 두 데이터가 어때요? 정규성을 안 따르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판매량의 대표값, 중앙값의 차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설 검정을 한번 우리가 또 해보기로 합니다. 실제 이 부천점 맞았나? 부천점과 안양점이 이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이런 제품들에 대한 판매량의 대표값이 같은지, 그러니까 판매량의 평균이 같은지 원래 알아보고 싶었지만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정규 판매 평균을 비교해 볼 수는 없었고 대표값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랭크섬 테스트를 이용해 가설 검정을 한번 수행해 보자라는 거죠. 일단 평균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평균. 자, 프린트 함수 써서 두 개를 같이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df3 탑1에 판매량 인티저에 뭘 확인해주면 돼요? 평균을 한번 봐주면 되겠죠, 먼저는. 그래서 탑1과 탑2에 평균을 비교해보면은 판매량이 부천점은 184개, 그리고 안양점은 172개, 한 10개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가 평균을 비교하기에는 어쨌든 정규성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중앙값을 한번 또 좀 비교해 보기로 했죠. 중앙값 한번 볼까요? 봅시다. 중앙값을 한번 확인해서 보면은 중앙값이 되게 재밌는 값이 나올 거예요. 빵. 0이 나옵니다. 왜 0이 나올까요? 안 팔렸던 적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0이라고 쌓여져 있던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0으로 값이 나온 겁니다. 판매된 데이터만 가져와서 보겠다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일단은 뭐 문제상에서는 일단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보더라도 가설 검정을 수행하게 되면은 대표값의 차이가 있다고 나올까요? 없다고 나올까요? 없다고 나올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아예. 똑같이 0으로 이렇게 값이 나오나 보니까 한번 해봅시다. 일단 귀무가설 대립값을 세워볼까요? 귀무가설은 뭐예요? 두 지점의 판매량의 중앙값의, 그러니까 대표값이라고 쓸게요. 이거 말 자꾸 바꾸면 헷갈리니까. 대표값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대립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대립가설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있다? 있다가 되겠죠? 랭크썸즈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두 집단의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두 집단의 대표값을 비교할 수 있었죠? 어떻게 써주면 돼요? 간단하죠? 넣는 건 항상 간단해. 그냥 이 시리즈 형태로 두 데이터를 집어넣기만 하면은 가설 검정이 수행이 됩니다. 부천점의 판매량, 안양점의 판매량을 집어넣어서 가설만 잘 수립을 하면은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하면 어떻게 나와요? P밸류가 81.49% 나오죠. 그쵸?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P밸류,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 프라바빌리티 밸류가 0.05보다 크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뭐가 맞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귀무가설이 참이다. 우리가 지금 위에서 본 통계량과 같이 귀무가설이 참인 형태로 나온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본 빵빵 이렇게 나왔듯이 두 지점의 판매량의 대표값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 상품을 그냥 다 비교했었을 때는. 근데 우리가 문제를 약간 살짝 바꾸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0을 제외하고 판매된 상품만 가지고 와서 판매량을 만약에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 하면 또 문제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쵸? 네. 이 문제 아까 위에서 했네요. 5번 뭐예요? 앞서 확인한 이제 이 두 개를 시각화해서 표현을 해봐라. 앞서 확인한 두 개 지점의 판매량의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으로 확인을 해라 라는 거죠. 아까처럼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리셔도 되는데 저라면 이제 센스껏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는 쓰실 정도가 되셨을 거예요. DF3에서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요? LOC 함수로 우리 위에 조건 두 개가 있잖아. 어떤 조건이에요? 위에 있는 조건이 하나는 판매량이 가장 높은 지점 그리고 두 개 지점 이렇게 우리가 조건식을 만들었었죠. 그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어떻게 주면 돼요? X축에 판매량 언더바 int 넣어주고 저라면 이렇게 쓸 거예요. 컬러 중첩 옵션으로 지점을 넣어주자. 이렇게 부천점과 안양점이 비교가 이렇게 딱 되게 저라면 이렇게 아마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5번도 뭐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리셔도 되고 저처럼 하나로 모아서 지점을 오버레이 중첩 옵션으로 표현해서 그려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6번 기간별 판매량의 합이 가장 높은 지점을 확인하고 기간별이네요. 그쵸? 특정 기간을 입력했을 때 해당 월 지점의 판매량의 합을 저장하는 함수를 생성해 보래요. 일단 지점 기간별 판매량의 합이 높은 지점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써주면 돼요? 피벗 테이블 써주면 되겠죠. 뭘 인덱스로 둘까요? 이거 여러분들 뭐 다양하게 푸셨는데 저라면은 가장 높은 지점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니까 인덱스를 지점으로 둘 것 같고요. 밸류즈를 판매량으로 둘 것 같고 그리고 컬럼이라고 하는 옵션에다가 기간을 둘 것 같아요. 그리고 합 그럼 요렇게 각각의 기간별로 지점별 판매량의 합이 쭉 계산이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각각 기간에 따라서 하나씩 정렬해서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 그쵸? 하나씩 각각 확인해 볼까요? 귀찮긴 한데 자 쉬워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P1 해서 어떻게 확인해 주면 되냐? 각각 뽑아서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06월 이 데이터 따로 있죠. 시리즈로 뽑은 다음에 정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정렬되거든요. 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솔트 밸류즈 시리즈는 솔팅이 안 되는구나. 바이라고 하는 옵션을 뺍시다. 정렬되죠? 어센딩 옵션 줘서 false 값 주게 되면은 높은 선으로 정렬되죠? 바이라고 하는 옵션을 왜 뺐을까요? 시리즈는 컬럼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바이라고 하는 옵션을 빼서 그냥 어센딩이라고 하는 값만 줘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 겁니다. 가장 높은 지점 뭐예요? 9,000점이죠? 첫 번째로 해야 되겠네. 헤드 첫 번째. 0번째 하면 안 나오지. 헤드는 1부터 나오는 함수니까. 6월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7월은 저기만 바꿔주면 되겠죠. 6, 7, 8월 해가지고 6월, 7월, 8월 해서 어디만 바꿔주면 돼요? 7월 이렇게 바꿔주면 각각 나오겠죠? df 펑션 1에서 그냥 집어넣어 버리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출력만 짠 해주는 형태로 확인을 해주고 그럼 이제 기간을 입력했을 때 그쵸?
그리고 기간을 입력하라라고 이제 써줘야 되겠죠. 우리 df3에 어떤 기간이 그럼 얼만큼 있는지는 좀 알려줘야 되겠죠. 기간을 유니크 함수를 써서 알려줍시다. 몇 개의 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주면 돼요? 인풋 함수 써서 받아주면 되겠죠. 기간을 입력하시오. 그래서 입력된 기간 month라고 쓸까요? 6월달 내에서니까 입력된 기간이 입력되면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그쵸? df3의 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 month를 넣어주면 되겠죠. month를 넣어서 얘네들 하나의 조건식으로 써주고 컨디션 1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얘를 뽑아서 지점별 판매량의 합을 엑셀로 저장해주면 되네요. 쉽다. df3 닷 어떻게 해주면 돼요? 로케이션 함수, LOC 함수 써서 컨디션 1 넣어주고요. 피벗 테이블 함수 써서 인덱스의 지점 밸류즈의 판매량 언더바 인티저 그리고 어그리게이션 펑션에 뭐 넣어주면 돼요? 합 넣어서 어떻게 하래요? 엑셀로 저장하라. to 엑셀 저장할 때 어떻게 하래요? 월이라 우리가 입력한 기간이 들어가게끔 파일 이름에 포매팅을 해줍시다. 포매팅 앱 써주시고 다운표 써주면 안에 이제 우리가 포매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result 언더바 months 우리가 입력한 값 써주고 뒤에다가 닷 엑셀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함수를 짠하고 실행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확보된 기간에 따른 판매량이 높은 지점들이 쭈쭈쭈쭈쭉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어떤 기간 입력하면 되는지가 나오고 거기에 내가 06월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이 데이터가 지점별 판매량의 합을 계산해서 저장을 해주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네요. 되죠? 네. 아마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분석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건 막상 여러분들 업무 들어가면은 많이 쓰실 형식의 미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 이제 직급이 낮은 단계에서는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할 거예요. 뭐 데일리, 먼슬리, 위클리 이런 미션들과 임무들이 매일 주어질 거예요, 아마. 신입사원 때. 인턴 때 뭐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다루면서 해석해야 되는 부서. 특히 유통부서는 항상 그래요. 유통부서는 무조건 이 재고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락된 뭐 데이터가 납품된 데이터가 누락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데일리, 먼슬리, 위클리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직급 낮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리포트 형태로 작성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업무가 짜여져 있습니다. 7번 볼게요. 상품명에 이번에는 마스크랑 휴지라고 들어가 있는 제품을 나눠서 분석을 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상품명 안에 휴지와 마스크라고 하는 글자가 되어 있으면은 휴지는 휴지, 마스크는 마스크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요. 나머지는 기타로 그냥 분류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걸 파생변수로 만들어서 이제 그 두 데이터의 대표값의 차이를 한번 검정해봐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품을 다 확인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휴지, 마스크라고 하는 글자 들어가 있으면은 걔네들을 휴지, 걔네들을 마스크 이렇게 분류하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처리를 해주면은 깔끔하게 될 거예요. 물론 휴지인데 휴지라고 하는 이름이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 찾아서 분석하기에는 소요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프하게 분석을 하시고 나중에 만약에 그게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이 상품명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더 뜯어보면서 데이터를 더 카테고리화 시켜주면 되겠다. 자, 일단 봅시다. 이 상품명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일단 처리해서 파생 변수를 만들 거예요. 펑션 2로 이렇게 넣으면은 보세요. 마스크는 항상 이렇게 마스크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네, 마스크. 그리고 휴지는 이렇게 휴지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이 상품명 데이터에 마스크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만약 마스크라고 하는 글자가 in, row, 우리가 가지고 온 데이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마스크로 출력해 주게끔 만들어 주면 되고요. 일단은 이런 거 만드실 때 하나씩 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row로 그냥 이렇게. 그럼 마스크 데이터들이 마스크로 잘 바뀌는지 먼저 보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좀 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바뀐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뒤에다가 이런 거 써서 이 밸류 카운트를 써가지고 빈도수가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휴지 많이 팔렸네? 그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에리프, 휴지, 집어넣지. 로, 리턴, 휴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막 이런 것도 내가 넣고 싶다면은 세정제, 세제. 이걸 또 쭈쭈쭈 추가해주면 되겠죠. 이거 보면서. 밸류 카운트 나오는 함수 결과 보면서 내가 묶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만약에 이렇게 범주가 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쭈쭈쭈 확인해 가면서 묶으셔도 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나머지를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요? 기타로 보내라고 했었어요. 그쵸? 기타로 보내줍시다. 기타로 보내서 얘를 뭘로 선언하래요? 상품 분류로 선언하라고 돼 있었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밸류 카운트 빼버리고 자 df3에 상품 분류 넣어서 요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대표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냐 없냐 이거 어떤 거예요? x가 범주형이고 y가 연속형인 형태의 평균 비교 또는 중앙값 비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이게 딱 짠 하고 떨어지면은 숫자 데이터의 정규성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물론 사실 판매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안 봐도 우리는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유추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연습 삼아 한번 해봅시다. 기무가설 해당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대립가설 해당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데이터를 나눠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df3에 상품 분류가 어떤 데이터? 마스크인 데이터 하나 뽑아주고요. 뽑아서 얘를 컨디션 1이라고 하는 변수로 선언해주고 또 이번에는 휴지만 또 따로 뽑으면 되죠. 휴지 데이터 따로 뽑아서 데이터들에 대한 정규성을 확인해주면 되겠죠. 한꺼번에 그냥 확인해버릴까요? 자, 프린트 함수 써서 스태츠 라이브러리에 노멀 테스트 써가지고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버립시다. 우리가 처리한 데이터 df3에 마스크만 넣고 싶으면은 LOC 함수 써서 컨디션 1 넣으면 마스크의 데이터만 뽑히게 되고요. 그쵸? 여기서 어떤 값의 정규성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판매량 언더바 인티저의 정규성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p밸류 무엇으로 나와요? 빵으로 나오네요. 휴지만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둘 다 p밸류가 어떻게 나와요? 스태티스틱이라고 하는 통계량은 계산이 각각 되지만 p밸류는 둘 다 0으로 나오네요. p밸류는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인데 0이니까 5%보다 넘지 않으니까 대립가설이 참이다. 즉 해당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릴 수 있겠네요. 둘 다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두 집단의 연속형 자료 비교할 때 이제 우리 써주는 거 뭐 써주면 돼요? 랭크섬 테스트 써주면 되겠죠? 바로 씁시다. 가설은 무조건 쓰시고요. 귀무가설, 대립가설. 귀무가설은 뭐예요? 두 집단 간 판매량의 우리가 정규분포 따르지 않는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 중위수를 비교하는 랭크썸즈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기로 했으니까 중앙값, 그러니까 대표값을 쓸게요. 대표값에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가 기문가설이 되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두고 검정을 한번 해봅시다. 스태치 라이브러리 랭크 썸즈 함수 써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거 그대로 얘 그대로 가져와 주면 되겠죠. 얘 그대로. 요거 그대로. 이게 뭐예요? 마스크 데이터에 판매량 데이터만 가져온 거죠. 그리고 요건 뭐예요? 휴지 데이터에 판매량 데이터만 시리즈로 가져온 거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이번엔 어떻게 나와요? P밸류가 5%보다 작게 나오네? 중간값이 뭔가 다른가 보다. P밸류는 기본적으로 기문가설이 참일 확률인데 0.05보다 작대요. 그럼 뭐가 맞다라는 거예요? 대립가설이 참이다. 그래서 얘는 아까랑은 다르게 어때요? 이 두 집단, 두 지점의 판매량의 대표값의 차이는 있다 없다? 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11데이터 CSV 파일 가지고 와서 5개의 문제 간단하게 슉 리뷰를 해보고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F3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최근성이 가장 좋은 상위 10%의 성비와 나이를 계산하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쵸?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잘 푸셨는데 일단은 10% 이상 고객들을 먼저 뽑아줘야 되겠죠. 뽑아봅시다. DF3죠. DF3의 리센시가 상위 10%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퀀타일 10%인데 리센시는 어떻다 했었어요? 낮을수록 좋은 거죠. 최근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좋은 상위 10%의 고객이라고 한다면은 몇 프로로 잡아야 돼요, 이거를? 0.1로 잡아야 되겠죠. 그쵸? 맨날 이런 거에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맨날 상위 10%면 무조건 90%겠지 하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연체 건수 이런 건 연체 건수, 신용 등급 또는 이런 것들은 어때요? 낮을수록 좋은 거죠. 낮을수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속지 않고 풀어야 돼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런 개별 미션 같은 거 하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데이터 전처리 능력도 훨씬 좋아지고 코드 치는 것도 빨라지고 다 좋아지긴 하는데 간혹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걸 이제 그냥 의식적으로 푸는 거야. 의식적으로. 그냥 이런 텍스트가 나왔네. 그럼 그때 강사님이 썼던 대로 퀀타일 90, 뭐 상위 10%라 했으니까 0.9 쓰면 되겠지. 요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얘를 DF4로 선언을 해줄 거고요. 성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피벗 테이블로 푸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푸셨을 텐데 우리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성별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밸류 카운트 쓰면은 어떤 게 나와요? 빈도수가 나오죠. 그쵸? 빈도수가 나오는데 얘를 뭘로 나눠주면은 성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전체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정확하게는 이 성별 데이터의 결특치도 있을 수 있어요. 성별 데이터의 데이터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요렇게. 그럼 바로 성비가 계산돼서 나와요. 그쵸, 그쵸, 그쵸. 감사합니다. 이런 게 문제라는. 1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은 이 성별 데이터의 전체 개수 분의 이 각각 밸류 카운트 각각의 데이터 개수로 나눠주다 보니까 어때요? 피벗 테이블이나 딴 거 안 써도 바로 비율이 출력이 되죠? 그쵸? 요런 것들이 이제 센스껏 나와야 돼요. 제가 알려드리지 않더라 하더라도 배운 함수들이잖아, 다.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평균 나이를 계산하래. 이건 쉽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이에 뭐 써주면 돼요? 민함수 써주면 계산이 되죠? 42세, 42.55세. 만약에 성별별로 나눠보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써주면 돼요? 피벗 테이블 써주면 되겠죠? 그쵸? 요렇게 한번 세팅을 해봅시다. 그래서 1번. 요렇게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가 있었고요. 되죠? 네. 2번 한번 봅시다. 금액이 높은 1000명의 데이터를 추출해 사업자 구분해서 개인과 사업자 간 주기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가설 검증을 하라. 이제 좀 머리 아픈 문제가 나왔어요.
자, 금액이 높은 1000명의 데이터를 먼저 추출을 해봅시다. df3에서 추출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sort values 함수 써서 뭐에 대해서 정렬해야 돼요? 모멘트 금액에 대해서. 높은, 낮은? 높은. 몇 명? 예, 1000명. 1000명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쵸? df5로 추출할까요? df5. 추출해서, 사업자 구분해서 개인과 사업자 간의, 주기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래요. 그러면은, 일단 이 df5 우리가 뽑은 이 데이터에서 사업자랑 개인 데이터를 먼저 나눠봅시다. 자, 사업자 구분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나누라 그랬으니까 사업자 구분이 어떤 애들? 개인인 사람들. 그룹 하나 나눠주고요. P1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인 사람들, 그쵸? 사업자인 사람들은 P2 뭐 이렇게 나눠줄게요. 컨디션으로 하는 게 좀 헷갈리지 않겠네요. 컨디션 1, 컨디션 2 나눠주고 이 df5는 기본적으로 모멘터리가 상위 1000명인 데이터를 먼저 뽑은 거죠. 거기서 어떤 애들? 개인에 해당하는 고객들. 개인 고객들. df5 언더바 1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인 고객들. df5 언더바 2 요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써주고 이제 가설 검정을 수행해주면 되는데 이게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돼요? 범주형 대 숫자 데이터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그쵸, 정규성 검정부터 해야 되겠죠. 2-1 어떤 거에 대한 정규성? 주기 값이 각, 각 집단별 이렇게 써야 되겠죠. 각 집단별 프리퀀스의 값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 귀무가설이 어떻게 돼요? 해당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 대립가설은 어떻게 됩니까? 정규 분포를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지 않는다. 왜 요렇다 했었어요? 네, 통계에서의 기본적인 원칙 때문에 요렇다 했었죠. 통계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수집을 하는데 독립적으로 수집된 모집단으로부터 온 숫자 데이터들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기본적인 기무가설이 통계적으로 이 숫자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디폴트 값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왜? 다양한 데이터 타입과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검정할 수 있게. 자, 가설 검정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두 개 동시에 해볼게요. 프린트 함수 써서 스태츠 라이브러리에 노멀 테스트 해가지고 처음엔 뭐 넣어주면 돼요? df5 언더바 1에 두 번째는 뭐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가설이 참이다. 프리퀀시 보고 있죠? 그래서 해당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데이터가 모두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비모수 검정을 해야 되겠죠?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이 연속형 데이터의 평균, 정확하게는 비모수 통계에서는 어쨌든 평균 비교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뭘 비교하기로 했어요? 중앙값을 비교하기로 했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두 집단의 프리퀀시에 중앙값의 차이가 있는가 검정을 해주자. 기무가설이 어떻게 돼요? 두 집단의 프리퀀시 중앙값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되겠고요. 대립가설은 어떻게 돼요?
두 집단의 프리퀀시 중앙값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함수 그냥 써주면 되죠. 어떤 거? ranksums라고 하는 함수 써서 df5 언더바 1 항목의 프리퀀시 값과 df5 언더바 2의 어떤 값? 프리퀀시 값 넣어서 검정을 해주게 되면 몇 프로가 나와요? P밸류가 90%가 나오네. 와, 뭐예요? 기묘가설이 참일 확률이 90%가 된다는 얘기죠? 0.05보다 크다. 그래서 기묘가설이 참이다. 이거 대입가설이 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신 분들 계셨는데, 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숫자. 기묘가설이 참이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없다? 예, 없다고 나온다. 그래서 이 사업자, 개인이든 사업자든 우리 지금 매장에서의 주기의 차이는 특히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더 층별화해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품의 군집별로 또는 제품의 카테고리별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더 좋겠죠. 그쵸? 자, 3번. 자, 해봅시다. 최근성과 금액의 상관성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별에 따른 최근성과 금액의 산점도를 시각화하고 최근성과 금액 간의 상관성이 있는지 가설 검정을 한번 가설 검정을 수행해 보라라는 거죠. 시각화는 간단하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스캐터 해서 데이터에다가 df3 넣어주고 x에다가는 최근성 넣어주고요. 그쵸? y에다가는 금액 넣어주고 그쵸? 그리고 뭐에 따라서 보래요? 얘를 성별에 따라서 보래. 컬러라고 하는 그냥 중첩 오버레이 해주는 옵션을 여기다 넣어놓읍시다. 성별에 따라서 한번 확인하면은 데이터가 보이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요런 데이터가 있죠. 그쵸?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아니 가설 검정할 줄 알고 기술 통계랑 볼 줄 알면 사실 시각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혹 이제 요런 애들을 쉽게 우리가 눈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시각화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그래프나 차트 같은 걸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이상치니까 얘 말고 요거를 한번 확대해서 보면은 데이터의 분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데이터 지금 상관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뭔가 애매하죠. 이게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걸 가설 검정을 통해서 과연 상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자. 그럼 일단 여기서도 먼저 뭘 봐야 될까요? 뭘 먼저 봐야 돼요? 최근성과 금액이라고 하는 항목에 정규성 검정을 수행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그래서 기무가설은 뭐예요? 최근성 금액 각각 해당 데이터에 우리 요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해당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가 기무가설이고 해당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가 대립가설이죠? 그쵸? 바로 가설 검정해 줍시다. 프린트 함수 써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야, 이제 여러분 정규성 검정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죠? 노멀 테스트 해가지고 df3에 리센시 넣어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df3에 모멘터리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P밸류가 둘 다 5%보다 적게 나오네요. 그래서 대립가설이 참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두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3-2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두 연속형 데이터의 상관성 검정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가설부터 수립해야 되겠죠. 기무가설이 뭐예요? 두 데이터가 서로 독립된 상태로 잘 수집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데이터는 서로 상관성을 띄지 않는다겠죠. 독립적으로 수집됐으니까 서로 연관이 없어야 맞겠죠. 통계에서 가정하는 기본적인 상황은. 대립가설은 어떻게 돼요? 대립가설은 상관성을 띈다. 우리가 뭔가 독립적으로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데이터가 뭔가 연관성이 있겠다, 상관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설을. 그래서 가설 검정을 수행해 봅시다. 어떤 기법 써주면 돼요? 스피어만 검정해주면 되겠죠. 스피어만 R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어떻게 써주면 돼요? df3의 리센시 그리고 df3의 모멘터리 써주면 되겠죠. 그럼 p-밸류가 어떻게 나와요? 5%보다 적게 나오네. p-밸류가 0.05보다 적게 나오더라. 그럼 뭐예요? 기묘가설이 참이에요? 대립가설이 참이에요? 대립가설이 참이고 두 데이터는 서로 상관성을 띈다. 이거 이따가 상관 분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이 앞에 보면은 스태티스틱 값이 어떻게 나와요? 여기는 마이너스 0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죠. 여기서 이 상관성 검정에서 나오는 이 스태티스틱 값은 코릴레이션 코에피센트라고 불러요. 상관계수라고 부르는 값이고요. 상관 분석에서 상관성 검정에서 스태티스틱 값은 상관계수 코릴레이션 COR 코릴레이션 코에피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두 데이터가 얼만큼 상관성이 있는지 숫자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값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을 가지고요. 마이너스 1로 가면 갈수록 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뭐예요?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반비례 관계. 플러스 1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양의 상관관계. 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태티스틱 값이 어떻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0.4298 나왔죠? 그러면은 42.98%의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상관성 검정은 제가 나중에 뒤에 이제 회귀 분석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저 코에피센트가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4번으로 넘어갑시다. 유입 경로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해당 고객에 대해 RFIM의 기술 통계량을 계산하죠. 이렇게 생색내지 말라 그랬는데 친구들이요. 진짜 하남자스럽다고 맨날. 야, 그런 걸 생색을 내냐. 애들 유입 경로 봅시다. 유입 경로의 빈도수가 높은 어떻게 확인해요? 밸류 카운트 써서 확인하면 되죠. 어디로 많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블로그 광고 보고 많이 들어왔네요. 가장 높은 이 항목만 이제 우리가 뽑아서 이 고객들에 대해 RFM 값의 기술 통계량을 계산해 보래요. 인덱스 쓰면은 요렇게 쭈쭈쭈쭈쭈 각각의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0번째가 뭐예요? 유입 경로의 빈도수가 높은 항목들 중에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애죠. 이거 이제 이해되시죠? 요 로직. 블로그 광고인 애들을 어디서부터 뽑아주면 돼요? 유입 경로에서 뽑아서, 그쵸? 유입 경로에서 뽑아서 df3의 LOC 함수의 컨디션 1 써주면은 블로그 광고인 애들만 뽑힐 거고 여기에 R과 F와 M 값의 describe를 확인하십시오. 따로 뽑아서 확인해 줍시다. 물론 그냥 describe 쓰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리센시, 프리퀀시, 그리고 금액 요 세 가지의 뭐 describe 기술 통계량을 확인해 주자 해주면은 짠 하고 계산이 되겠죠. 회원가입일과 최종 접속일 데이터를 이용해 접속기간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고 접속기간이 가장 오래된 100명의 고객을 저장하시오. 자, 한번 해봅시다. 회원가입일이랑 접속기간을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날짜 데이터로 바꿔야 되겠죠. 회원기간부터 한번 봅시다. 회원가입일. 회원가입일 보면은 그냥 날짜로만 돼 있네요. 근데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네요. 날짜로 변환시켜주자. 판다스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to date time 써서 날짜로 변환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얘를 df3에 새로운 파생 변수로 만들어 줍시다. 회원 가입일 언더바 dt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쵸?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두 번째 뭐예요? 최종 접속일을 하면 또 우리가 처리를 해봐야 되겠죠. df3에 최종 접속일을 한번 봅시다.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데이터들 바꿀 때 바꾸는 포매팅 형식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 포매팅 형식을 오전, 오후라고 하는 값도 인식을 시켜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꿔줄 거냐? replace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요. replace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오전이라고 되어 있는 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am 이렇게 바꿔주고요. 또 뒤에 replace를 연달아 써줍시다. 오후라고 하는 값이 등장하면요. 오후라고 하는 값이 등장하면 어떻게 써주면 돼요? PM 써주면 되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날까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구조와 타입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 에러에 대한 원인을 알 수가 있을 텐데 뭐냐면 결체값이 있어요. 여기. 결체값이 있기 때문에 결체값에는 오전 오후가 없죠. 그래서 그 결체값을 건너떠줘야 됩니다. if문을 씁시다. 판다스에 is null 그러니까 이 row라고 하는 값이 결체값으로 판단이 되면은 걔는 그냥 결체값으로 돌아. 그리고 결제값이 아닌 애들은 오전과 오후를 AM과 PM으로 이렇게 바꿔주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값인 애들을 함수 형태로 얘가 한 줄 한 줄 한 줄 데이터가 이 함수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결제값이 한 줄 데이터가 들어오면 결제값은 이 함수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제값은 그냥 결제값대로 두고 실제 있는 값들 중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해주자 이런 식으로 로직을 짠 거예요. 네, 되시죠? 그러면 날짜 형식이 어떻게 돼요? 연도, 월, 일, 그리고 AM, PM 나오고 시간 나오죠? 이러면은 우리가 to date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포매팅을 할 때 to date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 데이터를 날짜로 바꿀 때 포매팅을 잘 해주게 되면은 얘를 날짜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포맷이라고 하는 옵션을 어떻게 써주면 되냐? 자, 이렇게 써줄게요. 연도는 일단 첫 번째로 나오죠? 그 다음에 슬래시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 있어요. 그쵸? 우리 지금 데이터 그냥 보면은 그리고 일자가 있고 이 오전 오후를 구분해주는 포매팅 함수가 P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P라고 하는 함수가 AM, PM을 구분해주는 파이썬에서의 포매팅 약어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과 분이죠. 여기서 시간은 우리가 I라고 쓸게요. I. 오전 오후가 그냥 12시 9시, 10시 이런 식으로 24시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12시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매팅 기호를 이렇게 써줄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분 이렇게 써주면은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어디가 안 됐을까? 어디가 못할까요? 아, T가 빠졌군요. 아, 되죠? 요렇게. 그러면 오전, 오후 얘가 잘 알아서 구분해서 시간도 이렇게 이쁘게 바꿔준다. 사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풀어내셔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애를 최종 접속일의 DT라고 하는 이름으로 날짜 형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이 회원가입일과 최종 접속일의 사이 마지막으로 접속한 기간 그러니까 여태까지 접속해온 기간이겠죠? 그쵸? 접속 기간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어 주래요. 자, 접속 기간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 어떻게 만들어 주면 돼요? 최종 접속일에서 뭘 빼주면 될까요? 최종 접속일에서 회원가입일을 빼주면은 이 사람이 회원가입하고 언제까지 얼마 동안 접속했는지에 대한 기간이 나오겠죠. 그쵸? 요렇게 기간이 나오고 이 기간이 가장 오래된 100명을 뽑아서 리절트 어쩌고저쩌고 저장하래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런 시간 같은 데이터 타입도요. describe 함수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고 이 접속 기간이 가장 오래된 어센딩 해주면 되겠죠? 그쵸? 가장 오래된 sort values 함수 써서 by라고 하는 옵션에 접속 기간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어센딩에 false 해서 100명을 뽑자. 이러면은 이 접속일이 가장 긴 그러니까 접속 기간이 가장 오래된 물론 최근성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회원가입을 하고 가장 오래 있었던 고객들을 보는 거죠. 그쵸? 거기에 100명을 뽑아서 to 엑셀 저장해라. 뭘로? result VIP 멤버로 저장까지 해줘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예.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시나요? 예, 되시죠? 그래서 날짜 데이터 처리하는 것도 다른 방식, replace라고 하는 함수를 또 이용해서 처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계속 봤던 replace, split 이런 함수들이 다 어떤 함수들이에요? 문자열 함수죠, 원래. 문자 데이터에서, 파이썬에서 string이라고 하는 문자 데이터, 특정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던지, 특정 글자를 어떤 특정 항목을 기준으로 자른다든지, 그때 쓰이는 문자열 처리 함수들인데, 이게 파이썬 판다스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apply라고 하는 구문과 함께 결합돼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본 함수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좋을 거다.